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비타민 D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비타민 A와 B 그런 비타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는 역시 비타민 A와 마찬가지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신 후에 지방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사를 드신 후에 영양제로서 비타민 D를 함께 먹는다면 더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더 좋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비타민 A와 D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B와 C, 즉 수용성 비타민에 비해서는 독성의 우려, 즉 쌓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성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소 섭취량, 즉 하루 권장량하고 최대 섭취량 사이의 폭이 A보다는 D가 더 넓다. 폭이 이렇게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린 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기저질환이 없고 그리고 하루에 10알, 20알 이렇게 털어 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가정하에서 보통 A와 D라고 할지라도 독성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혹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독성에 대해서 강조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도 제가 봤는데요. 보통 사람이시라면 당신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제를 왜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가 저만의 소견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D는 A와 함께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로는 피부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듣는 비타민 D는 햇볕을 많이 쐬야 돼 하고 들으셨죠.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이렇게 일광욕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의사들이 바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타민 D는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뼈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면역을 담당합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비타민 D는요. 피부에서 첫 번째 합성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자외선 B라고 하는 자외선 B 중에서도 290에서 315 나노미터의 파장을 피부가 흡수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타민 D의 원료가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간으로 가고 그리고 간을 거쳐서 신장, 즉 콩팥으로 가서 최종적인 형태인 D3 형태로 저희 몸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광욕을 하게 되고 여름에 반팔 꼭꼭 싸매서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다니지만 않는다면 피부를 비타민 D는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영양제까지 안 드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건물의 숲에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도 다 오피스고 실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해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질 때 퇴근하시고 아니면 해진 후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과거의 우리 선조들보다 원시인들보다 햇볕을 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으로 다소 부족한 것들을 영양제로 만들어서 식품이거든요. 그걸로 보충해서 드신다면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비타민 D가 그럼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걸까?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뼈의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면역입니다. 우선 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40대 넘은 어르신이라면 좀 나이 연령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릴 때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뼈가 휜다거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구루병 하는 거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쟁 후에 영양이 많이 부족한 세대에 살 때는 이런 구루병들이 흔하게 malnutrition 있는 사람한테 흔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뼈가 휘고 뼈가 약해지고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비타민 D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요. 30세에서 35세, 보통 한 35세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35세까지 뼈가 골밀도가 극도로 이렇게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0.5에서 1%씩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35세가 정점이었다면 그로부터 30년 후인 65세. 그래서 저희 그 65세가 되면 덱사 스캔을 오더하는 거거든요. 65세가 되면 젊었을 때 나의 정점이 있던 골밀도보다 30%가량 줄어든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으면 30%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이 되는, 법적 노인이 되는 65세가 되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덱사 스캔을 주로 오더를 합니다. 뼈 골밀도가 어떤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더하는데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비타민 D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뼈의 건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D가 왜 뼈하고 연관이 있을까?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칼슘인데, 그쵸? 근데 칼슘이 아니라 칼슘보다 더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과거에 저희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들이 오더할 때는요, 비타민 D랑 칼슘,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래요. 아니, 5년 전만 해도 그랬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드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어, 보통 패밀리 닥터나 인터니스트 내과 선생님들이 오더할 때 비타민 D도 오더하고 그리고 칼슘도 오더를 하는 경향이 많으세요. 그게 맞았고요. 그 당시 프로토콜은요. 지금도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요. 최신 경향은 칼슘보다는 그냥 비타민 D만 오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더한다는 말은 그냥 권해서 프리스크립션 필요 없으니까요. 비타민 D만 드시라라고 권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D 자체가 칼슘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뼈를 구성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재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칼슘을 많이 먹게 되면요, 칼슘의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칼슘을 먹는 것보다 인체가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즉 호르몬의 형태인 비타민 D를 섭취함으로써 인위적인 칼슘의 흡수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 그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비타민 D만 먹어도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타민 D와 더불어 칼슘까지 오더를 안 해도 되는 게 최신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알고 계시고요. 정말 만약에 내가 피 검사를 했는데 칼슘 수치가 높다, 그러면 당장 칼슘 끊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칼슘이 부족하지 않다, 정상 수치에 있다. 보통 사람은 다 정상 수치에 있거든요. 8.5에서 10.5, 적게는 한 10 정도로 보는데 정상을, 칼슘 수치를 이 정도의 정상이 대부분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굳이 칼슘 보충제는 드실 필요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칼슘하고 인이 뼈를 구성하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칼슘과 인의 재흡수를 장에서 소장에서 도와가지고요. 굳이 칼슘을 안 드셔도 이렇게 저희 뼈의 건강, 그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일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면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힌트를 드렸는데요. 저희 1만 년 전 우리 선조들, 그때 신석기 시대에 살던 그 선조들과 현대인들이 다른 게 뭘까요? 바로 그들은요, 햇볕에 노출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원시인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 당시 의복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상반신 다 탈의하고요. 아마 속옷 아래 정도만 가렸을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온몸이 햇볕에 노출된 상태로 막대기 하나 들고 수렵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뿌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겠죠. 햇빛에 항상 노출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면역이 좋았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요. 비타민 D로 인해서 뼈도 튼튼했을 거고요. 강골이었을 거고, 게다가 햇볕을 많이 쐈기 때문에 충분히 면역도 좋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면역 비타민들이 몇 개 있어요. 비타민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면역에 관련하는 그런 영양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징크라든지 셀레늄, 즉 브라질리안 넛에 많이 들어있는 셀레늄이라든지 그리고 오메가3 같은 것들이 비타민 D와 더불어서 면역을 담당하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비타민 D는 면역을 담당하는 중추 비타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시인들 이런 선조들은 현대인들보다 바이러스나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은 없었지만 아마 건강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면역이 결코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추정 때문입니다. 비타민 D 합성 덕분에요. 자, 비타민 D가 이런 면역에 관련한다는 논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잘 알려진, 저희 의학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거는요, 호흡기 내과를 돌면 항상 이 로테이션 돌면 이런 걸 배워요. 천식 있는 아이거나 아니면 결핵이 있던 사람들은 이 비타민 D를 꼭 복용시키게 합니다.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천식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결핵을 앓았다, 그러면 한 번쯤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비타민 D 드세요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꼭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이유가요, 이 면역 중에서도 이 호흡기에 관련한 면역 체계에 비타민 D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논문으로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비타민 D를 통해서 충분히 이렇게 면역을 높여놓을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면역은요, 주로 암입니다. 주로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등인데요. 유방암, 대장암 각종 암이 있지만 주로 유방암, 대장암에 대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면 내 면역, 즉 백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숫자도 높고 그리고 활성화된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쉽게 감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우리 몸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면역입니다. 이 방어선들이 무너지면요, 염증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염증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 그게 급성에서 아급성, 아급성에서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만성 염증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중에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암이 되는 거예요. 자, 위염, 위궤양, 위암, 그리고 간염, 간경화, 간암, 췌장염, 췌장암, 그리고 대장염, 그리고 대장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했죠? 염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암을 얘기했죠. 이게 바로 암의 기전입니다.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직도 현대의학이 약간의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거의 암에 대한 메커니즘은 크게 많이 밝혀진 거거든요. 대부분 염증에서 시작합니다. 이 염증을 다스리지 못하면 암으로 발전하는 건데요. 이런 염증을 빨리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내 몸이 빨리 반응하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챙기는 것들이 바로 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에 대해서 소홀해지시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드시고요. 징크나 셀레늄도 여유가 되신다면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그래 아까 구루병 얘기하다 말았죠.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루병이라고 그러죠. 그 리키츠라고 하는 건데 비타민 D가 부족한 옛날 아이들이 걸렸던 이렇게 뼈가 휘고 다리가 휘는 그런 병들입니다. 그리고 어른이라면 오스티오말레이지아라고 하는 골연화증, 그리고 오스티오포로시스라고 하는 골다공증까지. 처음에는 뼈가 연해져요. 골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칼슘하고 인이 뼈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우리 인체는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그런 피지올로지가 있습니다. 생리학의 메커니즘이요. 뼈들이 항상 정체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졌다, 부서졌다, 만들었다 이런 작용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이 두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게 부수는 건 파골세포고요. 만드는 건 조골세포라고 그럽니다. 이런 걸 만들 때 필요한 성분들, 즉 벽돌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칼슘하고 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뼈가 단단해지는 건데 만약에 칼슘하고 인이 재흡수가 되지 않아서 몸 밖으로 자꾸 빠져나간다면 그럼 뼈가 연해지겠죠. 밀도가 낮아지면서. 그게 골연화증이고요. 주로 뼈를 만지면 아파요. 이게 덱사 스캔 같은 거 해보신 어르신이라면 아마 스캔해보면 -1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골연화증이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5 이하로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골다공증이에요. 골다공증은요, 골연화증보다 더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 연해지고 물렁물렁했던 뼈가 스폰지처럼 저희가 아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주방용 스펀지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뚫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골절의 우려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그렇게 덱사 스캔을 통해서 뼈 검사를 하는 겁니다. 골밀도 검사를. 그래서 이제 구루병, 골연화증,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생기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류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즘엔 제가 커스코를 최근에 갔더니요. 혹시 있나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직전에 한번 봤어요. 커스코 갔더니 비타민 D3, D2가 있는데요. 원래 종류가 D2는 얼고칼시페롤이라고 그러고 D3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D2 그러니까 숫자 2가 적힌 거는 식물에 많은 비타민의 종류고요. 식물도 광합성을 하잖아요. 포토신테시스라고 하는 광합성을 하는데 식물은 비타민 D2를 합성합니다. 주로. 근데 사람하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D3 콜레칼시페롤 형태로 이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거든요. 피부에서. 그런데 이제 시중에 갔더니 비타민 D2 영양제가 있나 해서 봤더니 D2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D3 영양제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흔하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D2, D3 뭐 숫자의 차이가 있느냐 이게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각주를 달아드린 겁니다. 별 차이는 없고요. D2보다 D3가 더 흡수에 용이한 최종 단계의 형태라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중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형태는, 흔한 형태는 D3 형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일 권장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 보통 영양제를 사시면 당연히 하루 한 알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하루 두 알 먹으라는 것도 용량에 따라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알을 먹느냐 두 알을 먹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방송을 만들어서 교육시켜 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비록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영양제나 내 몸에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으시거든요. 좀 더 세심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단위입니다. 내가 얼마를 먹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혹시 병원에 가서 의사랑 할 얘기가 의사를 만나야 된다면 내가 이걸 얼마만큼 먹고 있다, 몇 미리짜리를 어떻게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의료진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한테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요, 환자들한테도 결국에는 굉장히 큰 도움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약, 내가 먹는 보충제는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타민 A도 그랬고 비타민 D도 국제 단위, 즉 IU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산출을 합니다. 피 검사를 하면 뭐 나노그램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비타민 D 검사를 피 검사로 오더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어르신들 경우에 이제 이런 뼈 건강에 우려가 생기시는 분들, 노인 같은 경우에는 피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나노그램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하지만요. 보통의 경우라면 저희 같은 젊은 사람이나 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피를 통해서 숫자를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단위는 IU, International Unit이라고 하는 국제 단위만 알면 됩니다. 모든 영양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국립의학회가 있고요. 미국 내분비 학회가 있어요. 내분비는 endocrinology라고 내과를 전공하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보드를 하나 더 따서 내분비 내과 전문의가 되신 분들이 설립한 학회인데요. 이분들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루에 1000 이상, 즉 한 1500에서 2000까지는 먹어도 된다. 즉 먹어라 라고 권유하고요. 그냥 미국 국립의학회는 좀 보수적으로 600에서 1000 정도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경향이 최신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0에서 2000 이 정도 사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위를 너무 적게 드시는 거는 상관없으나 또 2000이 훌쩍 넘어버리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와 D는 지용성이니까 독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데요. 그럼 만약에 1000에서 2000 사이를 먹는다고 하면 독성은 안 쌓이겠지만 그럼 어떤 경우에 독성이 생기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보통은 1000이 아니라 만입니다. 10,000 유닛을 매일마다 복용하시면요. 몇 달, 경우에 따라서는 몇 달이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몇 달 뒤에 크게 곤욕을 치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사람이 1000, 2000 먹는 사람이 어떻게 만을 먹냐? 5알, 10알을 한 번에 털어넣을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참 웃긴 게 지금 인터넷에 구글에도 쳐보시면요, 진짜 10,000 IU 이상 되는 제품, 10,000 IU 되는 비타민 D가 팔리고 있습니다. 정말 경악할 노릇이죠. 제가 이거 정확히 캡처를 하진 못했는데 한번 구글에다가 비타민 D 10,000 IU라고 쳐보십시오.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제품은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제품은요, 보통 사람, 제 강의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보통 사람이라고 말해서, 그런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병이 없거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분기 계통에 질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 보통 사람이라고 제가 가정했을 때 절대로 이렇게 익스트림한 도시지를 이렇게 매일마다 하시면요. 정말 건강한 사람도 망가지세요.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칼슘하고 인이 엄청나게 재흡수가 과다하게 일어나겠죠. 그럼 칼슘의 침착이 일어납니다. 그게 뇌로 가면요, 정신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무드 스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하면 코마 상태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어떻고요?
이 심장이라고 뛰는 이 펌프, 심장은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뛰잖아요. 아주 고마운 기관인데요. 이 심장의 메커니즘, 피지올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칼슘의 대사로 인해서 펌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1분에 60에서 100회가 뛰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 칼슘의 대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칼슘이 과다하게 흡수가 돼서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맥이 일어납니다. 부정맥이 일어나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칼슘이 또 어디 침착되냐면 췌장에도 침착이 됩니다. 그럼 췌장염을 일으킵니다. 급성 췌장염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췌장암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키드니, 즉 신장으로 가면 뭐가 되죠? 요로결석, 신장결석이 생기는 겁니다. 다 칼슘으로 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돌을 못 보셨겠지만 결석이라고 하는 것, 즉 돌이라는 뜻인데요. 어디 결석이 생겼니 하는 것들은 다 돌인데요. 대부분 60% 이상은 전부 칼슘으로 이루어진 칼슘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칼슘의 양이 많을 때, 칼슘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병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신장으로 가면 신장결석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응급실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칼슘이 몸에 너무 많으면 또 단뇨증이 일어납니다.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변비가 생길 수 있겠네요. 칼슘이 많으면 또 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속이 항상 이제 변비가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칼슘 자체가 메스껍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토할 것 같은 그런 작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속이 미식거리고 식욕 감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칼슘의 과다한 흡수 때문에 일어나는, 즉 칼슘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 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빼먹으면 안 되겠다. 칼슘이 많으면 당연히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없던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얘기했을 때 방금 제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작용 말고도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성인병 중에 하나라면 고혈압을 들 수가 있어요. 칼슘이 많으면요, 이 석회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혈관 안의 벽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석회가 됩니다. 그럼 이제 텐션이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이 조금만 세게 흐르거나 양이 많아져도 이제 혈관벽이 부서지기 쉽겠죠. 벽이 받는 압력, 즉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이렇게 독성에 빠지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많은 섭취는, 즉 그러니까 비타민 D의 과다한 섭취는 독성, 즉 건강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내가 얼마만큼 먹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적게는 600까지만 드셔도 됩니다. 미니멈 600만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많게는 그의 3배, 한 1800에서 2000까지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000에서 2000 사이를 하루에 먹고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드려야 될 말들은 일단 오늘 다 드린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항상 답변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그래도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시간 내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치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한번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 병원에 자주 못 가시잖아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피검사거든요. 의사들이 쓸데없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피검사를 오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피검사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피검사가 비용 대비 가장 좋은 정보, 건강에 대한 정보를 환자와 의사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피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피검사 하나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갑상선, 신장, 간,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여러 가지 간 수치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내 면역세포 수치라든지 갖가지 정보가 다 피검사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하더라도 의사가 어떻게 이 사람의 건강을 관리해 줘도 되겠다. 그리고 환자 본인도 내 건강의 점수는 여기까지 와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조절하면 앞으로 병을 예방할 수 있겠구나. 피검사 하나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 병원 가기가 두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아우트파켓으로 해도 한국 의사를 찾아가도 최소 150불에서 200불을 요구하고 거기다 피검사까지 한다면 그 이상을 지불하게 되니까 빠듯하신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 주위 지인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은 이제 미국에는 워킹 랩이라고 있어요. 워킹 랩. 그러니까 예약 안 하고 들어가도 되는 랩.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 피 뽑아서 피 검사해 주는 그런 랩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게 잘 없죠. 한국은 그냥 병원 가기 쉬우니까 의사 선생님이 몇 천 원만 내면 다 이렇게 오더해 주는데, 미국은 그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민간에서 프라이빗 이런 에서 이렇게 음, 임상병리 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요 피 검사를 해주는 랩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싸게 쿠폰이 나와서 하면 거의 70불, 적게는 뭐 60불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100불 이하로도 할 수 있고, 웬만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거면 모든 정보 그냥 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옵니다. 깨끗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권해요. 그러면 그런 걸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제가 이렇게 주위에서 상담해 드리고 하면 병원비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좀 덜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거고, 가능하다면 마지노선이 되겠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음 영상에는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구글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절대 그 어떤 특정 기업을 홍보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냥 랜덤으로 들어가서 피검사 어떻게 오더하는지, 그리고 요거는 어떤 거기 안에 보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뭘 오더하면 되는지. 그런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요, 결제하신 다음에 그 랩 아무 데나 자기 집 주위에 있는 그 랩 near me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이런 게 다 프랜차이즈라서 아무 때나 가셔도 돼요. 예약을 하시고 그냥 가서 피 한번 뽑으시면 며칠 뒤에 바로 이렇게 검사 결과지가 이메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요, 어, 음,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셔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예약을 하셔서 저한테 하면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한번 그런 피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피검사는 뭘 의미하는 건지 각 항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시간 제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다음 영상으로요. 제가 여담이지만 저 이 뒤에 보이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적혀 있는데, 아직 제가 부직포를 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드는 곳이 제 집인데요. 지금 하얀색 조명이 하얀색 벽에 비쳐가지고 빛이 많이 산란되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저만 생각해서 그냥 컨텐츠가 중요하지 영상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양해를 구해드렸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불편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뒤를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검은색 부직포로 이렇게 붙일 때까지만 잠깐 임시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도 안 붙인 것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붙여놨는데 별 뜻은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강에 대한 상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한 번쯤, 여러 유튜버들이 워낙 유능하신 선생님들이나 건강 전문가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또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시면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조사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 주위에, 저희 마음속에 계십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안식을 원하시거나 이렇게 원하신다면 교회를 한번 가볼 걸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